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 강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 우리가 14기 전형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뭐 자동차에 비하면 엔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민법을 공부해 왔을 텐데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 부분만 원만하게 통과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에 이 담보 책임 부분에 들어가면은 헤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시험 나올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큰 무리 없습니다. 이 매매 부분은 처음에 이제 성립 부분에 문제가 되고 다음에 이제 매매 효력 부분이 될 텐데 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약금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금 계약으로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효력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환매 팔고 다시 되사오는 것 담보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환매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567조 이렇게 나와 있죠. 본절의 규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매에서 배우는 그 규정들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쌍무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가 있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인데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 규정이 현상관계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미 기출지문이니까 잘 보시고 매매의 성질은 낙성계약이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청약 승낙에서 의사표시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겠죠. 재산권 이전 청구권, 또 재산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지급 의무 이런 것들이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의무들이 대가적 의미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 성립 후에도 마찬가지고 계약 전과정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쌍무유상계약입니다. 분류식 계약이죠. 방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계약을 맺기 위해서 미리서 하는 약정,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계약에, 매매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미리서 하는 약정을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 예약에 있어서는,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이 있고,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이 있습니다. 편무쌍무는 이건 의사표시를 가지고 별도로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양 당사가. 그래서 청약 승낙인데 일방이 청약을 하면 상대방 무조건 승낙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방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게 편무계약이고 쌍무는 양 당사자가 다 이렇게 청약을 하면 상대방이 승낙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예약, 편무예약은 이것은 일단은 청약 승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해서 이 형성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성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편무쌍무하고 일방쌍방은 좀 다르죠.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 예약 완결권을 일방이 갖느냐 아니면 양 당사자가 다 갖느냐에 따라서 일방이냐 쌍방이냐 나눠져요. 그런데 하여튼 둘 다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형성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 양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대의권을 행사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약정을 하겠죠. 언제까지 하라. 약정하지 않으면 이거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고 다음 부분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계약금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금 얼마, 계약금 보통 한 10% 정도 되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별개계약이에요. 그런데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의 종대상을. 그런데 이 계약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계약금 계약은 뭐 성질이 이것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요물계약의 원칙이고, 물론 이제 낙선계약으로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요물계약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아울러서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계약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증가한다, 계약을 증가한다라는 뭐 약혼 애물로서 뭐 반지를 교부한다든가 그게 똑같은 거죠. 증약금 이런 성질은 모든 계약금이 있고 위약금 성질도 있습니다. 위약금 성질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담보하는 그런 어떤 담보하는 것으로서 어떤 계약금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권리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걸 뭐 몰수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발생된 어떤 손해배상이 있을 텐데 그 손해배상을 미리서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위반했을 때 손해를 책정하고 그러면 힘들죠.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아예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아예 이걸로 예정해버리자 계약금으로. 그런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 약정을 해야 돼요. 약정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위약금 약정을 했다 했을 때는 이것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위약벌 성질이 있고 하나는 손해배상 애정으로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다 하면 거기서 발생된 손해가 있을 텐데 그 손해를 그냥 이걸로 해버린다. 계약금 가령 뭐 1억 가면 1억으로 그래 손해를 해버린다는 얘기. 물론 이제 그게 과도할 때는 법원에 뭐 경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위약벌이 만약 위약벌이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는 이건 위약금이 위약벌일 때는 계약을 위반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이걸 아예 몰취해버립니다.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가져가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위약금. 다음에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제 계약 총론에서 해제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을 실효시키는 소급해서 실효시키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해제 계약도 있지만 우리가 계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교부한 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인이 교부하는데 뭐 매도인이 교부할 수도 있겠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교부하는데 이 교부자는 어느 일방이 이행하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실효시켜 버립니다.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건 채무 불이행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행 착수적이 언제나 이게 우리 시험에 가끔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준비만 하는 단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오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행에 착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든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든지 매수인이 뭐 등기소를 중개업체 사무소에 가져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행에 착수가 있겠죠. 어느 일방만 이행에 착수하면 이제 타방이든지 그 이행에 착수한 자든지 이제 계약 자체가 실효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금을 계약 해지한 경우 이 효과가 해제권 행사의 효과하고 달라요. 소급표가 있다라는 것은 똑같아. 소급표. 그런데 이건 이행하기 전에 지금 실효시키는 거죠, 계약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이행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채무불이행과 상관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해제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와 해약금 가지고 해제한 경우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해제 효과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매의 효력으로서는 뭐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가장 큰 거겠죠. 그런데 이제 타인의 재산권도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이 권리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또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권도 이렇게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의무 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 민법 총칙에서 배울 때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채권행위는 처분 권능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권도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 나오면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인도 전에 과실이 발생했을 거예요. 토지 같으면 뭐 부동산 같으면 그 차임이라든가 등등 동산 같으면 거기에 뭐 우유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천연과실 등등 법정과실이 발생할 텐데 이 과실은 누가 수취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 기속됩니다. 매도인. 물론 이제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했다 그러면 매수인이 가져가겠죠.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인데 여기는 586조만 좀 보시면 돼요.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인도하고 대금 지급한다. 근데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뭐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 지금 앞으로 지금 배울 부분들은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물은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물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매도인이 책임짓는 부분이다. 그 말이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우리가 책임할 때 고의과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고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무 잘못도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일정한 법이 정한 그 책임을 매수인은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매도인은 자기의 과실이 있음을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는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원시적 일부 불능에도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 배웠던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원시적 일부 불능인 경우, 객관적으로 일부 불능이다. 아예 내가 매매기 대상 목적물이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일부가 멸실돼 버렸어요. 건물 일부가 소실돼 버렸어. 이럴 때 어떻게 뭘 해결할 것이냐? 담보 책임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 그래서 대금을 감액을 한다든가 선인 경우, 그리고 계약을 뭐 해제한다든가 손해배상 이런 걸로 해결을 해요.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은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매도인에게 이 과실이 고의 과실 책임이 있더라. 고의나 과실이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담보 책임과 아울러 물을 수 있겠느냐, 별도로. 그러면 이걸 묻지 않고 이걸로 물을 수 있겠느냐, 만약 이랬을 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그렇겠죠. 별도로 고의과실을 입증해서 이건 이제 매수인이 입증을 하겠죠. 너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뭐 어떤 손해배상을 하라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의 종류들이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는 권리의 하자가, 그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했는데 그 재산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야. 소유권을 뭐 객재로하든지 뭐 전세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 하자. 이 권리의 하자는 첫 번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더라도 유효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취득해서 못 넘겨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건 권리가 살아있는 게요. 원리적 권리가 살아있는데 있기는 한데 취득을 못하는 경우야. 이럴 때는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권리 자체가 매매 계약 내용에 의해서 이 재산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권리일 텐데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귀속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뭐 취득해서 너에게 넘겨주겠지 이런데 못 넘겼다.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그리고 이건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이건 제척기간이 전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7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70조, 570조. 그 전부가 타인의 권리, 그래도 뭐 이전 불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 내용에 첫 번째 꼭 별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악의인 경우에도 인정되더라. 악의가.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재산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모르는 경우에 당연히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권리 행사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채권으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고 합니다. 안때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건 담보책임 문제는 아닌데 선의 매도인이 자기에 귀속된 재산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이제 매도인도 계약의 구속료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원칙적으로만 이건 담보책임은 아닌데 같이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선의 매도인은 자기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실효시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매도인은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손해배상하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가 있어요. 권리 일부가. 권리 전부가 이런 경우가 있고 일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 재산권, 또 하나는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계약 목적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선악 불문하고 이럴 때는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계약 해제권 그리고 선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는 이 제척기간이 이건 1년입니다. 악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한 때, 선인 때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책임 내용 하나, 이 땡일 대금 감액 청구권, 이건 악의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얘기야. 꼭 기억을 하세요. 악의자에 인정된 거 벌써 2개 나왔어요. 전부 타인에 속하는 경우 계약 해제권,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권, 일부 권리에 속하는 경우 악의자에게도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선의 매수인에게는 계약 해제권, 일정한 경우에 계약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취득 못한다. 그 일부가 그랬다면 내가 계약 체결 안 했다. 이렇게 인정된다면 물론 그것도 가상적 의사겠죠. 그런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이 돼요. 계약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여기는 계약 해제는 아기자기도 인정되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일부가 멸실되거나 멸실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수량 부족. 이 케이스는 특히 이제 수량 부족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우리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령 내가 A 아파트 101동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1억 이렇게 했어요. 100평을 10평을 1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아니면 특정물 매매냐. 이런 단순한 특정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려면 그 수량을 당사자가 약정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 매매 대금에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수량 몇 평짜리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부분하고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으로 이렇게 묻는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아기자기는 인정되는 게 없어요. 모두가 선의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다 인정이 돼요. 선의자에게는 몰랐다. 그만큼 대금 깎자.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책임 내용. 수량 부족 일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그 성립 요건에서 여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땡 첫 번째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인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것이 무언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이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목적 토지 면적이 공부상 표지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다. 그럼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 체결 후에 보니까 평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감액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없었다. 그럼 내가 계약 체결 안 했다. 한다면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척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권리의 하자의 어떤 담보 책임은 이건 제척기간이었고 나머지는 1년. 그리고 이제 이것도 1년입니다. 용익적인 권리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 네 번째. 권리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다. 그래서 과연 대상 목적 부동산에 어떤 대상 목적 부동산에 어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든가 어떤 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유치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죠. 또 동상 같은 경우는 질권도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야.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이용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인 경우는 인정되고 세 개 다 인정이 돼요. 물론 여기도 1년이고 그런 내용들. 그 전에 이제 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보면, 책임 내용. 그 첫 번째 반드시 별표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 아기자기는 인정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음에 영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 성립 요건은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 대상이 되어서 또는 그 목적 부동산에 있어야 할 지역권 맹지어서 지역권이 있는 줄 알고 있더니 나중에 지역권이 없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통로가 없는 어떤 그 토지를 나중에 구입하게 된. 임장 활동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게 용익적인 권리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익적인 손해배상에서 세 개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금감액 청구권은 인정이 안 돼요.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고 선인 경우 계약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이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용익적인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는. 여기는 대금 감액 청구권은 두 개밖에 없어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이거하고 일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만 선인 경우 또 물론 이 경우는 악의도 있지만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용익적인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이때는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안 때로부터 선이니까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다섯 번째 저당권 또는 전세권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실행이 돼 버렸다. 그래서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든가 아예 중간에 취득하기 전에 아예 이런 게 실행이 되어서 재산권이 소멸돼 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되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립요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입니다. 실행이 되어야 돼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번 보니까 저당권이 존재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확장 적용이 있죠. 가등기의 목적이 이게 다음에 이제 가등기 특별법으로서 가등기 담보법이 있는데 가령 그 부동산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실행이 되어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는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저당권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되어서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해버렸다든가 아니면 권리를 취득해버렸다든가 한 경우에는 권리를 잃어버리죠. 매수인이 이럴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이 담보 책임이 어느 거냐 말이지. 어느 거냐. 우리 판례는 이걸로 봅니다. 이거. 그래서 575조를 적용시켜요. 이것도 기출 지문이죠.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민법 576조입니다. 576조, 5조가 아니고 576조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니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실행이 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재산권을 취득을 할 때 그 재산권이 만약 저당권이나 어떤 다른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이럴 때는 그 피담보 채권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채무를 인수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기 채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대금을 다 주기로 하고 약정한 경우 이런데 다음에 실행이 돼버렸다. 아니면 자기의 출제로 가령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라든가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의 내용 여기도 별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악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게요.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이 저당권이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죠. 저당권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 저당권 실행할지가 모르니까 이건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물건해하자의 담보 책임. 여기에 이제 권리하자였고, 다음에 이제 물건해하자. 당연 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권리하자는 그 재산권 자체에, 약정한 재산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여기는 소유권이라든가 등등등 여기에 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둘로 나눠야 됩니다. 특정물 매매하고 불특정물 매매. 특정물이라는 것은 특정해서 매매를 체결하는 경우, 말하면 뭐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뭐 건물 해서 등등 이게 특정물 매매일 거고, 불특정물 매매는 뭐 오비맥주 뭐 500cc 뭐 몇 상자 이렇게 약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뭐 2000쌀 특등미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정이 안 돼 있죠. 다음에 이행할 때 이제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특정물 매매 두 개가 있는데, 이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권리 하자와 구별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또 구별해야 되는 게 매수인의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선의하기라는 전부 매수인 측면이에요. 매수인이 이 경우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권리의 하자는 뭐 악인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네가 제대로 보라는 얘기야. 찾아가서. 그래서 네 눈으로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네가 물건 임장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거죠. 이럴 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벽이 20cm 정도 이렇게 금이 갔는데 베니어판으로 붙이고 이렇게 뭐 했다. 팔아치웠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때 이제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제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 하자를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자가 그 흠이, 물건에 관한 그 흠이 뭐냐. 이것도 가끔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하자,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이걸 하자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특정물인 경우는 매도인이 뭐 보증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지 않는 것. 이걸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 존재,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의한 거라고 그랬고, 하자의 전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매매 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럼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그러면 매도인은 그 책임으로서 벗어나려면 매수인 너가 악이거나 선의인데 네가 과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는 하자 없는 물건을 정당한 대금을 줬다고 했을 때는 하자 없으리라고 인식을 하겠죠. 하자 있으면 대금을 정확히 줬겠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적 장애를 이걸 권리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 그럼 법률상의 하자가 뭐냐? 가령 내가 어떤 임야를 샀어요. 목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보안림이야. 채취할 수 없게 돼요. 어떤 법의 제한 때문에 어떤 재산권을 취득하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걸 법률상의 하자라고 해요. 그 물건 자체는 아무 하자도 없어. 그 권리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런데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뭘로 볼 것이냐.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통설은 권리 하자로 보자는 거고. 그러면 물건의 하자로 보는데 왜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논의의 시직이 뭐냐. 다음에 보면 경매인 경우에는 이건 물건의 하자는 물을 수 없습니다. 권리의 하자만 물을 수 있어요. 권리하자만 경매인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이런 법률상 장애가 있다. 이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가령 경매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게 가령 타인의 재산권을 양도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권리하자. 그리고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이 제적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특정 물매매나 종류 물매 물건의 하자인 경우는 6개월이에요. 단기죠. 6월. 그리고 이제 종류물 매매에서는 그 특정 시에 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야. 뭐 일반적으로 그 아직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져왔어. 슈퍼에서 맥주를 가져왔어. 보니까 맥주병 안에 가령 뭐 담배꽁초가 들어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하자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를 종류물 매매라고 하는데 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는 선의 무과하시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정물 매매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것도 안 하고 완전물로 완전물 급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왜냐하면 특정물 하자 없는 물건을 가져오라 할 수 있죠. 특정물이라고 하면 그 물건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불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는 가져왔지만 다른 불완전한 걸 가져왔지만 완전한 물건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 못해요. 여기에 가름한다는 얘기는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걸 행사 안 하고 완전물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이건 권리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책임 내용은 계약 해제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만 이제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경매인 경우는 인정을 안 씁니다. 그래서 경매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 못해요. 그런데 가령 채무자가 알고 채권자가 알고 경매를 실행했다든가 또는 채무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 고지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매인 경우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이 담보 책임을 집니다. 물론 이제 물상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지겠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 배당도 못 받았는데 그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죠.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범위는 배당금 범위 내겠죠. 그리고 이제 담보 책임과 동시행 관계에 있고 담보 책임은 이건 책임 규정은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매도인이 내가 알고도 내가 어떤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약을 맺는다. 이런 것은 무효입니다. 그 특약은 무효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환매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